누구나 통일을 바라긴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 환율의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금의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동산 가격의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생각해 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들 그리고 어떤 고찰들이 조금씩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통일도 막연한데 거기에 네. 어려운 금융까지 덧붙이니까 굉장히 그렇죠. 어려울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뭐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예금하고 적금하고 뭐 땅 사고 뭐 이런 얘기니까 통일 이후에 뭐 이렇게 가서 땅 투기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오늘 그런 관심 분들도 있으실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자, 권순우 기자는 통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는 뭐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기차 타고 영국 가는 건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섬나라도 아니고 네. 지금 뭐 영국 갈 수 있잖아요. 기차 타고 원래는 러시아까지 해서 쭉. 예. 네. 유로스타 타고서 이제 네, 런던까지 그렇죠.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렇게 섬처럼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면 이제 대륙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조 앵커는 좀 어떠세요? 통일 뭐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 1980년도만 해도 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6배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좀 사실 어떠세요?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통일이 됐을 때 그 환율의 격차랑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격차, 임금 격차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고 저렴한 가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격지심? 그런 걸 예.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민족 간의 마찰이 더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통일 금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통일 금융 어떻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그 네. 일본 그 쓰나미 났던 그쪽 지역 있잖아요. 미야기현에서 뭐 이렇게 원전도 좀 사고 나고 뭐 그런 데 가갖고 야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이제 일본 분들한테 좀 여쭤봤었어요. 근데 일본 네.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니네는 지금 전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야 지진이 하면 어쩌다 한번 나는 거고 막 네. 그런 문제인데 야 전쟁은 지금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네는 더 무서운 동네에 살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 분단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남한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는데요. 어쨌든 남북 관계는 지금 현재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지 네.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은 언제가 돼도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게 뭐 네.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의 결론은 또 통일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통일 관련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통일을 할 때는 뭐 이제 정치 외교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외교는 어떻게 하냐는 고민하는데 실제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얘기하고 또 신재현 위원장님도 이북 출신이고 해서 뭐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증권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이 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건설 업종이다. 건설업종 무조건 네, 그렇죠.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축물들 그리고 뭐 주택들, 아파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업종이다. 그만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진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이 부동산을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북한 땅을 이제 살 수 있느냐 네. 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누구냐가 국유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북한은 이제 다 정부 소유로 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좀 연구했던 비공개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당장 통일 직후에는 이제 북한 땅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유지를 소유권을 일단 국가가 보유를 하면서 임대 형식으로 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캔코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한테 이제 우선권을 줬었대요. 여기를 살아라.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재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좀 허름한 동네에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통 자기 돈을 더 넣어서 이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거기 살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재개발을 했을 때 거기다 소유권을 줬더니
거기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집도 없고 뭐 일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에 뭐 우리 한민족 북한 사람들 한국말도 잘하는데 쓰면 좋지 않겠냐라는 좀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건 정말 현실성 없는 의견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복지 혜택에 뭐 사회부정제도 그거 다 해줘야 되는데 당장 그분들의 그 북한 지역에 있는 그 자산을 다 매매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형식으로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네. 월남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통일 이전에 그분들 아직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땅 문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제 북한 평양에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남한으로 내려오느라 놓고 왔다. 네. 땅 문서는 내가 있다. 이런 사람 어떡하냐. 이거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인정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소송이 230만 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내 땅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소송 해결하는데도 10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땅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금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중으로 막 거래가 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정도로 살고 심한데. 있던 사람들. 네. 막 한 40년 넘게 거기 살았는데 네. 이 사람들하고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그 뭐 기본 원칙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상징적인 내렸습니다. 수준이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세를 반영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 때 뭐 이 땅은 얼마, 이 땅은 얼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통일이 됐으니 당신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이 땅값을 다 준다는 건 아니죠. 반발 꽤 심할 것 같은데. 예. 부동산은 그렇다 치고 예. 만약에 통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금융 시스템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신재윤 위원장이 이제 그 통일금융 포럼에서 발표를 할 때 망망대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냥 바다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는데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이화여 지금 망망대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이제 집을 제대로 찾아갈 가는 수 게- 있느냐라고 네, 했을 모르죠. 때 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500원이래요. 네. 근데 북한 가족들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버는 돈은 500원인데 쓰는 돈은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004년부터 북한은 시장을 허용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서 나라에서 받는 그 월급은 500원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는 사실상 장마당 경제라고 불리는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북한 통계를 한국은행이 내고 있는데 네. 거긴 공식적인 통계 500원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쓰는 돈은 10만 원인데 500원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럼 안 그게 되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 네. 그러니까 금융이 또 이제 들어가면 좋은 점이 지금 생각하면 이제 북한 통일하면 모든 돈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금융이라는 게 사실 돈이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옮겨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자본 효율성을 많이 높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많은 통일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살려면 또 은행으로 돈거래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일금융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망망대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산으로만 안 가면 네, 되겠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제 이런 계획을 짰어요. 한반도 경제 통합식 금융정책 과제에서 개발, 이행, 통합 이 3단계로 하기로 했는데요.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네. 잘 머리에 안 그려지실 것 같았고 일단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철도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전 단계는 말 그대로 그걸 개발하는 단계예요. 도로도 깔고 좀 사람들 좀 공장도 짓고 할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이행 단계는 이걸 이미 깔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갖다 좀 은행도 만들고 네. 거기에 뭐 보험사도 만들고 뭐 지급결제 시스템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이행 과정이 되겠고요. 통합 과정은 이제 진짜로 이제 경제 통합을 하는 거죠.
아, 이제 화폐도 같이 통합을 하고 경제 시스템 통합을 하고 뭐 환율도 하고 뭐 이런 계획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전 단계, 우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이 돈들을 어디서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 막대한 맞아요. 돈 다 그거 어떻게 다 할 누가 거냐. 내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저기 자료에는 좀 그 재정 부분은 없어요. 재정으로 쓰는 돈을 책정은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 비용하고 통일 비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개발 비용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통일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기 뭐 사회복지 요새 뭐 누리과정 뭐 무상급식 얘기 네.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까지 다 먹인다고 생각하면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포함한 것이 통일 비용이라고 한다면 금융위가 책정한 건 이제 개발 비용입니다.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 돈을 한 5천억 달러, 한 550조 정도로 여기를 했어요. 네. 그 돈은 북한의 1인당 GDP가 현재 1251달러인데 이거를 20년 후에 10,000달러로 하겠다. 근데 5천억도 이제 2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니까 뭐 그렇게 막대한 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개발하는데 철도, 도로, 전력 만드는데 1,400억 달러. 1,400억. 이제 농업 발전시키고 제조업 발전시키는데 350억 달러.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루트를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하나는 이제 해외 원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정책 금융 그리고 민간 투자, 북한 세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세금으로 재정 투입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건데 네. 최대 이제 8,33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원조 부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제 네, 뭐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통일한다 그러면 뭐 전 세계 막 다 도와줄 것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가 조달할 수 있는 한 5천억 중에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 신재현 위원장 얘기로는 해외 원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이번 연구의 꽤 값진 결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금융이 들어가서 네. 좀 깔아주고 그러고 나서 좀 환경이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민간 자금이 들어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발전이 되면 그분들이 또 세금을 낼 거기 때문에 네. 그 세금으로 걷어서 하면은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통일금융도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아직은 걸음마 단계도 안 되지만요. 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자, 우선 북한 쪽에 이제 돈도 보내야 되고, 이제 그쪽에서도 그 돈을 인출해서 또 쓰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은행 시스템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제 이행 단계. 네. 이제 아까 전에 개발 단계 말씀드렸고 네. 이제 이행 단계인데 그렇죠. 북한은 은행이 한 곳밖에 없어요. 중앙은행 한 곳인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배급제 사회라 그러면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북한은 그 당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쌀을 집에다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전표를 주고서 가서 이제 쌀가게 가서 바꿔 먹어라 이제 이런 맞아요. 형식인데 네. 쌀가게 가면 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생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게 전표가 남아요. 네. 그럼 그 남은 전표를 이제 갖다 모아놓는 곳이 은행인데 우리나라는 은행에다 이자를 주잖아요. 네. 북한은 뭐 추첨제 저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분기에 한 번, 한 3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네. 1등 이자 50%, 2등 3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말 기본적인 작업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전국 지점망을 같은 상업은행, 그 전국 지점망을 같은 그 독점 상업은행을 하나 육성을 한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나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좀 가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행 단계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발전 단계, 그러니까 그리고 개발 하나 단계. 더 네. 금융회사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이날 이제 권군 골드만삭스 전무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었나요? 은행 시스템도 중요한데 네. 이게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데 가보니까 대부금융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은행을 안 믿어요. 그냥 네. 돈을 갖다 맡겨놓으면 그거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1980년도, 70년도 어땠나 해보면 개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품앗이에 가면서 네. 모았던 그 사금융 있잖아요. 그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진짜 큰 틀에서 이제 은행, 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은행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터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은행에 맡긴 돈은 막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대부금융, 뭐 사금융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아까 전표 네. 말씀드렸는데 식권, 날짜 박힌 식권 가져가면 안 주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갖다 맡겨놨는데 이게 한번 바꾸면
다 없어진대요. 심지어 화폐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러면 그런 경우도 누가 그걸 있었다고 믿겠어? 하는데 예. 말하자면 리디노레이션을 거기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단행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와 그리고 북한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조절을 할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합 단계의 문제인데 네. 이 개발 단계, 이행 단계를 네. 거쳐서 이제 통합이 되면 정말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사정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게 원래 선진국의 100원하고 후진국의 100원은 달라요. 우리나라 1원하고 미국의 1달러는 다르잖아요. 네. 1달러가 우리나라는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북한에서 포장마차에서 맥주 한 잔, 대동강 맥주 한 잔을 먹으려면 이제 5,400원 정도 한대요, 병맥주가. 북한 돈으로요? 네, 북한 돈으로. 네. 근데 백화점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럼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리나라 호텔 커피숍 가면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네. 근데 45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이제 공식 가격은 저렇게 돼 있는데 시장 가격은 다르고 공식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고서 바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이나 이제 경제 성장률, 통화 제도 등을 감안해서 교환 비율을 세분화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통일 금융이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어떤 이산가족 분들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인데 네. 북한에서 포만 한 번 쏴도 코스피 지수 출렁거리고 환율 네. 출렁거리고 그러잖아요. 통일이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하나 또 있는데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용 교수님이 이제 하나 일화를 설명을 해줬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하고 수합을 해가지고 좀 많이 극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이제 기재부 차관보 할 때인데 그때 가서 혹시 북한하고 통일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 쇼크가 오면 그때 수합을 해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정도의 충격 이상으로 우리나라 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야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무너지든 금융으로 무너지든 무너지는 건데 네. 동맹국이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네.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차원이 다른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쟁으로 뭐 일어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상들이 하나하나 맞아요. 모여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고 큰 탈 없는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 통일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선구자이면서 아주 바람직한 예로 꼽히고 있는 독일조차도 아직도 동독과 서독의 어떤 구분도 남아 있다고 하고 서로 주민들끼리 마찰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서 통일을 개선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